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9월 12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젠선왕 형님께서 또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시장이 좋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참 암울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직까지는 미국 대선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방심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한 달만 잘 버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포맷을 바꿨더니 아유 좋다나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 처음에는 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약간 버벅거리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간이 거의 1시간 가까이 촬영이 됐는데 뭐 앞에 금투세 관련된 얘기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웬만하면 이제 40분을 안 넘기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좀 빨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비님이 참 보면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데 전무님 요즘 시장을 보면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양명선 또는 이중인격을 보는 듯합니다. 변동성이 무척 크다는 것을 실감하며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심리의 전쟁터 같습니다만 자신만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네. 너무 정확하게 이 시장의 본질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살아남기 힘든 전쟁터 같습니다. 대중의 심리와 그 다음에 나의 심리. 네,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됩니다. 대중 심리를 이해를 하면 차트를 볼 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주가를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심리 상태이겠구나 이런 것도 느껴지고 거기서 나도 그 대중들과 같이 섞여 있는 심리 상태인지 아니면 따로 나 혼자만의 원칙과 철학과 기준을 갖고 투자를 하는지 주식으로 투자를 성공을 하지 못한 이유를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주식은 몰려다니면 안 되는데 우리 몸의 DNA는 늘 함께 다니도록 그렇게 DNA가 900만 년 동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함께 다니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누우떼처럼 새로운 풀을 찾아서 떠나는 누우떼를 늘 상상을 하시면 되고 그 누우떼의 가장 선두에서 달리는 대장 누우가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아프리카 누우떼들의 이대 동물의 왕국의 영상을 잘 보면요. 처음 강을 용감하게 강속으로 이렇게 뛰어드는 누는 잘 안 잡혀 먹습니다. 근데 누떼들이 그 도강이 시작이 되면 악어들이 보다가 서서히 이렇게 오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항상 강에는 악어가 있고 지난번에 여기 지나갈 때도 우리 동료들이 많이 잡혀 먹었는데 그러면서 그 처음 강을 건너려고 할 때 얼마나 주저주저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누떼들이나 얼룩말들이 강가에 내려왔는데 처음에 주저주저 하다가 거기서 대장 누나 대장 얼룩말이 과감하게 강을 빵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대장이 잡아먹히느냐 보면 잘 안 잡아먹혀요. 강을 거는 게 시작이 됐네 하면 이제 그때 악어떼들이 쭉 와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좀 체력이 약해 보이거나 악어떼들도 이렇게 막 그 사냥을 하려다가 결국은 나중에 뒤쳐져서 무리떼들이 다 지나가고 끄트머리에서 쫓아오는 그런 누떼들이 실제로 보면 잡아먹히기가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에 따라서 계절의 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새 풀을 찾아서 과감하게 옮겨가야 되잖아요. 옮겨가야 되는데 옮겨갈 때 내 주변에 항상 제가 10명 중에 지금 몇 명이 옮겨갔는지, 내가 10명 중에 지금 7명, 8명, 9명에 해당된다고 하면 안 건너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누우는 안 건너가잖아요. 안 건너가면 혼자 남아있다가 죽잖아요. 네, 사자나 하이에나한테 잡아먹든지, 새 풀이 없어서 굶어 죽든지, 무리해서 이탈하면 죽습니다. 근데 투자는, 이번 사이클을 내가 놓쳤다 하면 굳이 그 무리의 꽁무니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놓쳤다 싶으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새 풀이 자라는 거는 내년 요맘때 되면 계절이 바뀌면서 다시 새 풀이 자라게 되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이번이 막차.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제가 다른 유튜브나 이래 잘다 보면 계속 오늘 밤 뭐 애플 막차, 오늘 삼성전자 막차, 이런 댓글을 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너 이게 막차니까 빨리 쫓아서 하는 약간의 좀 선동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나는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고, 그게 무리로 쫓아가야 되는 그 DNA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고 누구보다도 먼저 또 뛰어들려면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그래서 우리가 신문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해보면서 나만의 기준과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는 연습, 무단한 연습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야만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원칙과 기준, 그리고 그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 백날 뭐가 좋다더라 이 쫓아 사는 걸로는 절대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네, 좋은 걸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어떤 분이 우리나라 시장이 왜 그렇게 계속 뒤통수를 맞는 시장이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으셨는데, 그 4년 전에 뭐 물적 분할한 기업의 케이스라든지, 그 한 4년 전에 뭐 여러 방송에서 얘기한 게 있으니까요. 8.15 머니톡을 비롯해서 그 영상들 좀 보시면 됩니다. 너무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케이스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있었고요. 최근에도 두산은 무산이 됐고, 그죠? SK라든지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사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이고요. 이렇게 네이버 뉴스 들어가서 신문 보기 들어가서 한국경제 보면 이렇게 쭉 참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요. 미국의 대선 토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트럼프 현 정부가 미국 경제 파괴, 해리스 억만장자 위한 감세안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미국 대선 토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ISM 제조 PMI, 서비스 PMI 전부 다 구매 관리자들이 잠깐만요. 일단 대통령 누가 되는지 보고 할게요. 뭐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상관없는 업종은 관계는 없겠지만 이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지금은 포즈 상태입니다. 포즈.
잠시 중단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TV 토론을 통해서든 아니면 지난번에 트럼프의 저격 사건을 통해서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쪽이겠다 좀 확실하게 굳어지면 좋은데 지금은 그동안에 왔다 갔다 좀 했었죠. 야, 이번에는 정말 그 트럼프의 저격으로 이제는 완전히 뭐 그냥 트럼프가 되겠구나 라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작이 됐었는데 어제 TV 토론을 보면서는 이거 해리스가 또 될 것 같은데 네,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악수로 시작해서 100분 동안 난타전을 벌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강당에서 모인 유권자들이 이렇게 또 TV 토론을 다 같이 모여서 저렇게 보고 있었네요. 자, 가장 나쁜 방식으로 트럼프의 밤이었다. 폴리티코.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미끼를 던지는 족족.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었다. CNN. CNN은 지난번에도 예전에 트럼프랑 힐러리 대선이 있기 바로 하루 전날에도 CNN에서 거의 뭐 90 몇 프로 확률로 이제 힐러리가 되는 것 같다라고 보도를 했었기 때문에 약간 CNN은 민주당에 좀 바이어스가 있는 언론이 아닌가. 네, 약간 그런 생각도 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린 첫 대선 TV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주요 외신은 물론 유권자들도 해리스 부통령이 토론을 주도했다고 입을 모았고요. 지난 6월 27일 당시의 토론과는 정반대 양상이었다. 그러고 보니까 거의 한 3개월이 다 돼간다, 그죠? 네, 요렇게 처음에는 악수로 딱 시작을 했었군요. 두 후보는 경제, 낙태 등 주요 이슈에서 첨예하게 맞붙었고요. 악수와 함께 토론을 시작을 했지만 끝날 때는 악수 없이 무대를 떠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물가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과 미국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자 해리스는 트럼프가 추진하는 관세 정책이 전 국민 판매세라고 맞섰고요. 그러면서 이는 억만장자를 위한 감세 비용을 중산층이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정책과 생각 때문이라고 또 꼬집었네요. 해리스 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밝힌 입장과 달리 셰일가스를 시추하는 기술의 일종인 수압 파쇄법, 이 프래킹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이에 트럼프는 그가 선거에서 이기면 펜실베니아의 프래킹은 취임 첫날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기사를 읽어야 되니까 그냥 트럼프, 해리스 이렇게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팅 사이트의 승률 예측해 보니까 토론 전에는 트럼프가 52, 해리스가 47이었는데 토론 종료 후에는 49대 49가 됐네요. 두 후보는 대중국 정책을 두고도 맞붙었는데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중국에 미국산 반도체를 판매해 우리를 팔아넘겼다고 주장을 했고요. 트럼프는 중국이 구매한 반도체는 대만산이라면서 미국은 대중 수출용 반도체를 거의 만들지 않았다고 반박을 했군요. 네, 낙태 문제도 쟁점을 떠올렸는데 트럼프는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헌법 권리로 보호한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덕분에 모두가 원한 대로 주별로 낙태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을 했고 해리스는 대통령이 되면 낙태권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자기 몸에 관한 결정을 내릴 자유를 정부가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를 몰아세웠군요.
여기 표가 정리가 잘 돼 있다 그죠? 민감한 주제에 회피한 후보들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밑에 내용을 쭉 좀 더 읽어보죠 뭐. 자, 100분간 이어진 토론회에서 해리스는 트럼프에 대해서 늘 똑같고 오래되고 지루한 각본이라는 표현을 3차례,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4차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민감한 주제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의 지지자들이 지난 21년 1월 6일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에 대해 질문을 받자 나와 관련이 없다며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사태의 책임자라고 반복해서 말을 했고요. 그러자 사회자가 이 질문은 펠로시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제지하기도 했군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전쟁이 끝나길 바란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군요. 러시아랑 친해가지고 러시아 스캔들로 트럼프 집권 초기에 약간 탄핵 위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회적으로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냥 전쟁이 끝나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했군요. 해리스도 민감한 질문에 여러 번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는데 정치평론가 데릭 헌터는 해리스가 국경 문제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자신이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시절에 어떤 일을 했는지 경험을 늘어놓는데 그쳤다고 지적을 했군요. 해리스는 토론이 끝난 뒤 환호하는 지지자들과 함께 여전히 민주당이 지금 열세, 언더독이라고 강조하면서 또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자평을 했고요. 트럼프는 통상 후보가 직접 찾지 않는 미디어 존에 들어와 내 역대 최고의 토론이었다고 스스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기세가 오른 해리스는 대선 전에 추가 토론을 하자고 트럼프 측에 제안을 했고요. 트럼프는 즉각 응답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오는 10월 1일에는 양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제이디 벤스 오하이주 주 상원의원이 토론을 하군요. 부통령끼리도 토론을 하군요. 네. 두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에 기사에 이 해리스하고 해리스 우세 뭐 배터리 청정 에너지주 불건 올랐다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에 대한 영향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 바로 그 기사 보죠. 그냥 바로 이어서 그죠. 이어서 기사를 보겠습니다. 해리스 우세에 배터리 청정 에너지주 불건 올랐다고 돼 있는데 어제 장중에 2차 전지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SDA랑 LG엔솔 등 5% 이상 오르고 석유 의존도 낮춰야 되는 주장 때문에 태양광 ESS 업체 주가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첫 토론회가 열린 11일 국내 해리스 수혜주와 트럼프 수혜주의 희비가 엇갈렸는데 투자자들이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더 높게 보면서 2차 전지, 태양광 업종 등이 급등을 했고요. 트럼프 수혜주로 꼽힌 정유, 방위산업주는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이벤트에 따라 업종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대선 TV 토론 후에 희비 갈린 국내 테마주에서 뭐가 제일 많이 올랐네요. SK 이터닉스가 ESS 관련주인데 그건 상한가 쳤나 보네요. 그리고 CS윈드, 네, 풍력발전 11% 올랐고 SDI가 어제 불을 뿜었습니다. 한 10%. 한화솔루션도 7.4. 반면에 현대 로템, S오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마켓. S오일이 얼마나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2016년 토론 때도 그때도 대선
때, 토론 때가 아니라 대선 때도 보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뭐 석유화학 이런 게 좋아질 거다 뭐 그랬는데 사실 이 뭐 어떤 대통령의 수혜주 이런 거는 썩 잘 맞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뭐 이런 거 계속 분석을 하고 하긴 하는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2017년 1년 차 2018년 반도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유가 별로 안 올랐습니다. 당시 유가가 오를만 하면 트럼프가 짜증내듯이 얘기하면 유가가 다시 꼬랑지 내리면서 확 빠지고. 그래서 석유화학 업체들이 2017년, 18년에 시장을 주도했는가 보면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대통령들의 공약을 보면서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너무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공약을 빌공짜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약속이 이어지지 이행이 잘 안 돼서 빌공짜만 있습니다. 자, SDI가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고 LG엔솔도 그죠. 어제 5% 이상 포스코 퓨처엠 8.9, LNF도 7.8 이렇게 올랐고요. 미국 도박 사이트인 프리딕트잇에 따르면 토론회 직전에 51에 51 이렇게 당선에 대한 배당률이었다가 토론 직후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56% 그리고 트럼프가 48%. 이게 당선 배당률로 또 보는 거군요. 뭐 다른 어떤 뭐 설문 이런 것보다는 실제 내 돈을 걸고 하는 이 도박 사이트의 전망이 거의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야, 56대 48? 네. 56대, 네. 배당 확률이 56%나 이렇게 됐군요. 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국내 2차 전지주가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왜냐하면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IRA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폐지를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첫날 폐지해버리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LG엔솔을 비롯해서 지금 미국 내 공장을 보유한 2차 전지 업체들이 세액 공제 혜택이 크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의 인건비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미국에다 공장을 차리는 게 수익성 면에서는 안 좋잖아요. 뭐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이렇게 세액 공제라는 엄청난 혜택을 주니까 미국에다 차리는데 이 세액 공제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토론회에서는 에너지 정책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는데요. 해리스가 다양한 에너지원에 투자해서 해외 석유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솔루션이 7.3,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13.7, 그러면서 태양광 주식이 급등을 했고 ESS 업체인 이터닉스 그리고 CS 윈드 등도 강세였습니다. 네. 자, 대선 접전으로 변동성은 커질 듯 전문가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2차 전지 업종은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실적 전망이 나빠지는 만큼 주가 되돌림도 나올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요.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옅어지면서 IRA 관련 악재 부분이 일부 해소됐지만 근본적인 실적 전망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면서 최근 외국인이 2차 전지 업종을 매수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저가 매수로 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도 두 후보가 접전으로 갈수록 업종별 주가 변동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안정적인 경기 방어주 종목으로 피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방어주나 이런 디펜시브 스탁 쪽이 그동안에 한 달 반 좋았잖아요. 미리 이렇게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움직임이 이미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경기 방어주
안정적인 경기 방어주로 피신하는 것은 약간 좀 늦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일부 테마주는 기대 심리가 소멸하면서 토론회와 관계없이 급등락을 보였고요. 해리스의 대마초 정책 수혜주로 꼽힌 오성첨단 소재는 전날 21% 급등한 뒤 이날 10.96% 하락했다네요. 임신 중절 정책 관련 테마주로 꼽힌 현대약품도 전날 12.75 상승했다가 이날 6.15로 빠졌다고 합니다. 남북 경협주로 꼽혀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되는 일신석재는 이날 18.85%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대선 테마주 이런 거는 좀 웬만하면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김정은하고 만나면서 이 대북 수혜주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때 대북 수혜주 그러고 완전히 그냥 모래성이었잖아요. 모래성. 나중에 다 정말 허무하게 빠집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K방산. 오늘 방산도 기사도 2개를 가져왔습니다. K방산 반짝 호황 우려 AI 장착해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좋은 뉴스가 하나 나오긴 했었는데 또 뭘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지 좀 자세히 알아놓는 게 좋으니까요. 이게 사진이 나오는데 누구시죠?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2024에서 유영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이 중간에 앉으신 분이시군요. 그리고 오른쪽에 유태웅 LIG 넥스원 미래전략부문 신성장 실장이 3번째 계신 분이군요. 자,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K방산이 반짝 호황에 그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을 적용한 방산 제품으로 10년 뒤를 대비해야 합니다. 유영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은 콘레드 호텔에서 열렸었군요. 이 컨퍼런스가. 자, 여기서 연사로 나와서 영업을 위해 유럽 10개국을 돌아본 뒤 걱정이 많아졌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군요. 한국 방위산업이 지금의 성공에 취하며 미래가 어둡다고 했고요. 호황을 맞아 공장 라인을 증설했고 인력을 늘렸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불어난 설비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러시아 장교들의 카드 결제액과 결제 내역을 분석한 미국의 한 AI 스타트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넉 달 전에 전쟁 가능성을 예측했다면서 AI와 유무인 복합 기술 그리고 재사용 우주 발사체 기술 등 첨단 기술을 방위 산업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개발한 제품을 국내에서 어떤 부대가 사용하고 있는지 이 트랙 레코드를 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군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야, 근데 방금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러시아 장교의 카드 결제액과 결제 내역을 분석한 미국의 한 AI 스타트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러시아 장교들의 카드 내역을 미국의 AI 스타트업이 이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그쵸? 카드 쓰는 거 이런 것도 얼마든지 다 노출이 될 수 있는 거다. 그죠? 자, 유태용 실장은 미래전쟁터에서는 AI와 로봇이 싸우는 무인전, 지능화전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LIG 넥스원이 AI 무인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에 주목하는 이유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LIG 넥스원은 지난 7월 미국의 사족보행 로봇 전문 기업인 고스트 로보틱스 지분 약 60%를 인수했고요.
미국 국방부에 로봇을 공급하는 회사인 만큼 미국 방산 시장을 공략하는 교두보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유 실장은 얘기를 하셨군요. 네. 이런 거 보면 이 AI의 미래가 지금 AI 데이터에서 좀 그래도 그 분야의 전문가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4차 산업혁명, 레볼루션이 이번에 시작된 거다라고 얘기를 아주 강하게 얘기들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이 무기 체계부터 해가지고, 그죠? 공장의 생산 프로세스라든지, 뭐, 마케팅, 이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은데, 최근 주식시장이 너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정을 받으면서 이 AI가 이제 좀 너무 벌써 캐즘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좀 노이즈가 심한데, 이런 무기 쪽도 보면 그죠? AI를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산에 대한 또 좋은 소식 하나 또 바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K방산이 해냈다. 이라크 뚫은 천궁2 3조 잭팟 터졌다. 네. 우리가 이라크에도 수출을 할 수가 있군요. 이라크의 3조 원 규모 천궁2 수출. UAE랑 사우디에 이어서 중동 세 번째라고 하네요. 미 패트리엇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고 한국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자, 이라크 정부가 LIG 넥스1의 국산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 천궁2를 수입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요 사진이 바로 이 천궁2군요. 네. 자, 중동 지역에서는 한국산 지대공 미사일을 수입한 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세 번째라고 합니다. 11일 중동 지역의 안보 전문 매체 디펜스 아라빅에 따르면 이라크 국방부는 천궁2 8개 포대를 26억 달러 약 3조 5천억에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본 계약은 다음 주 안에 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디펜스 아라빅은 타베트 모하마드 알 아바시 이라크 국방장관이 곧 한국산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자국에 들여올 예정이라면서 이라크의 대공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알 아바시 장관은 지난 3월 한국을 찾아와 천궁2 도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난 3월 한국 왔다 갔었군요. 당시 이라크 국방부는 천궁2 3개 포대를 도입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한국 방산업체는 2개 포대를 우선 납품할 수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지대공 미사일을 긴급 공수 품목으로 지정을 했고 특히 한국산 대공 시스템을 선호했다는 설명입니다. 천궁2 계약이 즉각 체결되지 않은 건 가치 사설에서 제조업체들이 나뉘어 있어서인데 천궁2를 수출할 때 미사일과 통합 체계는 LIG 넥스1이 제조하고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이 발사대와 차량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거든요. 이게 한 업체만 하는 게 아니다, 그죠? 네. 미사일 통합 체계는 LIG 넥스1,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 발사대 차량하고 이쪽은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한 기업에서 모든 부품을 제정하지 않는 까닭에 이를 통합해 생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라크가 천궁2를 수입하면서 중동 지역에 한국산 지대공 미사일을 쓰는 국가는 총 3곳이 됐고요. UAE가 22년에 35억 달러 도입했고 사우디가 올해 2월에 32억 달러어치를 사들였네요. 자, 천궁2는 상대 전투기와 순항 미사일 그리고 탄도 미사일 등을 격추하는 방공 시스템이고요. 교전 통제소와 3차원 위상 배열 레이더 그리고 수직 발사대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발사대 한 기당 8발의 미사일이 적용이 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2012년부터 설계와 개발을 주도했고 LIG 넥스원이 제작을 했군요. 이후 2018년 양산을 시작했고 2020년 11월 초도 물량이 우리 군에 인도가 됐군요. 12년에 설계 개발해서 20년 11월 달에 군에 인도됐으니까 한 8년 걸렸다고 그죠. 현재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무기로 꼽힌다고 합니다. 천궁2의 작전 반경은 40km의 최대 요격 고도는 15km라고 합니다. 요격 고도가 미국의 패트리어트 팩3 최대 요격 고도 20km보다는 낮지만 하지만 천궁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약 15억 원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40억에서 한 60억 대비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군요. 3분의 1 수준이네요.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서 중동 등에서 인기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하며 성능을 입증했군요. 보통 가격이 싸면 그죠? 약간 불량률이 높다든지 성능이 낮아야 되는데 뭐 100% 명중률 기록했으면 싼 거 쓴 게 맞죠 뭐. 자,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스라엘 전쟁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된 후에 예멘 후티 반군 등이 날리는 미사일 위협도 커졌고 북한과 국경을 맞대며 폭격 위협에 대응해온 KAMD가 중동 정세에도 적합하다는 판단을 각국이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참 대단하다, 그죠?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미국의 방산업체들만 수혜를 보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참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군요. 자, 그 다음 기사는요. 미국 수출 규제 카드에 시장 놓칠라 삼성 하이닉스 초비상. 어제 이 얘기 때문에 반도체가 좀 안 좋았었잖아요. 네. 미국의 HBM 중국 수출 규제 공식화 되어 있는데 내용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HBM에 대한 중국 수출 규제를 공식화했고요. AI 가속기 학습 추론용 반도체 패키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만큼 미국과 동맹국에만 판매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고요. HBM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규제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 정부 설득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중국 판매 비중은 전체 HBM 시장의 10%에도 못 미치지만 중국이 AI 굴기에 나선 만큼 향후 주문을 늘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는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그죠? 좀 저장을 해서 따로 좀 노트라든지 아니면 블로그에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여기 삼성전자 HBM 매출 전망치라고 한투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24년에 지금 이 HBM 매출 전망치거든요. 53억 600억 달러겠죠. 600만 달러. 예. 였다가 25년 내년만 하더라도 124억 1300만 달러로 이렇게 매출이 더블로 뜁니다. 내년 되면요. 자, HBM 세대별 비중도 나오는데 HBM3E가 50, 3가 30, 네, 24년 기준입니다. HBM2E는 15, 네, HBM2가 5 이렇게 돼 있고요. HBM3E를 아니 뭐 콜테스트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아직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 하반기에 이 정도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시장은 커지는 HBM 시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장 자체가 지금 보시면 전체 반도체에서 이 비중이 전체 D램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으로 나오네요. 전체 D램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22년에는 2.6%, 예, 23년에 8.4%, 그런데 올해는 2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규모 자체가, 이 HBM 시장 규모 자체가 20억 달러, 그러면 한 2조 8천억, 그리고 43억 달러 작년에, 여기서도 또 더블로 뛰었죠. 더블로 뛰면서 한 6조 시장이 됐고, 그리고 올해는 보면, 야, 20조가 넘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비중하고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하고 뭐 거의 비슷하네요. 보니까 2조 6천억, 8조 4천억, 뭐 20조 이런 식으로 그죠? 계산을 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 컨퍼런스에서 중국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엔비디아의 최첨단 GPU를 못 쓰게 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이어서 GPU와 함께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을 거론을 하면서 세계에서 HBM을 만드는 세 곳 중 두 곳이 바로 한국 기업이다. 그 역량을 우리 동맹을 위해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HBM은 D램을 쌓아 용량과 대역폭을 키운 이 스페셜티 반도체죠. CT 리서치에 따르면 하이닉스가 52%, 삼성전자가 41% 정도 지금 점유율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수출 규제가 효과를 내려면 두 회사가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HBM 수출 규제가 현실화하면 두 회사는 작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되고요.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HBM 시장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이 3세대 HBM2, 2 등 구형 제품을 주로 활용하고 있고요. 최신 HBM을 찾는 중국 IT 기업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전자는 자체 개발 중인 AI 추론용 가속기 마하2를 바이두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마하2는 저전력 D램을 쓰는 마하1과 달리 최첨단 HBM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마하2의 메모리를 바꾸거나 중국 납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겠네요. SK하이닉스 역시 미래에 큰 손을 놓친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은 아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HBM 규제 움직임에 대해 공식 반응을 지금 자제하고 있고요. 다만 미국의 수출 규제가 중국의 기술 자립을 부추기는 상황이 HBM에서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현재 HBM 독자 개발을 추진 중인 중국 하웨이와 메모리 반도체 기업 CXMT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전자가 미국 현지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투자를 지렛대 삼아서 HBM 규제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예컨대 최첨단 HBM 수출 규제는 받아들이되 구형 제품은 공급할 수 있도록 절충하는 방식이고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본부장은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정부가 확정한 게 없어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미국이 먼저 협의를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군요. 네, 참 우리가 중국에다가 반도체를 엄청나게 그동안에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또 중국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좀 잘 피해서 잘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죠?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급등한 오라클 클라우드 빅3 위협 하나 이고요.
최근에 오라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 오라클 실적을 통해 가지고 또는 전망치를 통해서 이 AI의 지금 현황을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이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빅3에 맞설 하이퍼스케일러로 조명받으며 주가가 10% 넘게 뛰었다. 네, 하이퍼스케일러, 대규모 데이터 센터 제공업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오라클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이날 오라클이 발표한 2025년 회계연도 1분기 6월에서 8월입니다. 24년 6월에서 8월. 이 매출은 133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비해서 8% 올랐는데 순이익이 24억에서 29억 늘었고요. 오라클은 총 매출의 79%인 이 105억 달러를 클라우드 서비스 및 라이센스 지원 부문에서 거뒀다고 밝혔네요.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시장의 DBMS 시장의 전통 강자로 꼽히는데 가령 예금 계좌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은행 그리고 계좌주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DBMS이고요. 최근 DBMS 시장이 클라우드 DBMS를 중심으로 개편이 돼 주도권이 AWS, MS, 구글 등 하이퍼스케일러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온라인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DB는 확정성이 보장되고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날 발표된 실적을 두고 오라클이 뒤늦게 클라우드 DBMS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기존 하이퍼스케일러와 견줄만한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세프라 캐츠 오라클 CEO는 성명에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오라클의 가장 큰 사업이 되면서 영업이익과 주당순이익 증가가 모두 가속화했다고 말을 했군요.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AI 기술도 선보였고요. 이날 대규모 언어 모델과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을 데이터와 결합해서 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젠 AI 에이전트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오라클 주가가 급등하며 창업자 레리 앨리슨 회장은 세계 5위 부호에 올랐고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앨리슨 회장의 순자산이 하루 만에 141억 달러 늘어나서 168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빌 게이츠 MS 창업자를 넘어섰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200조가 넘는 부자가 됐네요. 어제 조만장자 얘기했었는데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자, 이제 내일 하루 남았고요. 벌써 고향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차가 어제 그저께 되게 많이 막혔거든요, 서울. 근데 오늘 아침 출근할 때 보니까 오늘 아침까지도 좀 막히긴 한데 네, 다음 주에 아마 이틀 휴가 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죠? 아무쪼록 네, 휴가를 먼저 떠나신 분들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추석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